청량리 이용학원입니다. 어제 2회차 실기시험이 끝났습니다.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필기시험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301번부터 322번까지입니다. 필기시험 기출문제 풀이 4편 60문제를 다 만들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301번 공중보건학의 발전 단계를 옳게 나열한 것은 1번 고대기, 여명기, 중세기, 발전기, 확립기. 2번 고중여발확. 3번 여고중확발. 4번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확립기, 발전기. 저도 처음 보는 문제인데요, 약간의 요령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기 1, 2, 3, 4 맨 앞에 보시면 고대기하고 여명기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고대기가 3개고요 여명기가 하나. 그럼 일단 고대기일 확률이 높죠. 여명기가 갑자기 맨 앞으로 탁 튀어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일단 고대기가 맨 처음일 테고요. 고대기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중세기겠죠. 그래서 고대기와 중세기가 정해졌으면 벌써 1번하고 3번은 나가리, 2번 4번 남았죠. 자, 다행히 2번 4번이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똑같아요. 자, 그러면 발전기 확립기냐 확립기 발전기냐, 말장난 같은데요. 발전시켜서 확립을 한 거냐 아니면 확립을 해서 발전을 시킨 거냐, 어떤 게 더 맞을까요? 발전을 시킨 다음에 확립을 하면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확립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발전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확립기, 발전기. 302번 1920년 윈슬로우는 아래와 같이 공중보건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Public health is the science and the art of preventing disease, prolonging life, and organized community effort for sanitation of the environment, control of communicable infections, education of individuals in personal hygiene. 된장 그냥 넘어갑시다. 위 정의를 참고하여 공중보건학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가 질병 예방, 나 수명 연장, 다 신체적 효율 증진, 라 정신적 효율 증진. 1, 2, 3, 4 보기 나와 있는데요, 결국 영어 문장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 정의를 참고해서 공중보건학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을 가나 다라에서 고르시면 되거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본 이유는 영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바짝 쪼세요. 그냥 뭐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려고 안 하시는데, 실제 영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 보았고요. 가번 질병 예방, 나 수명 연장, 다 신체적 효율 증진, 라 정신적 효율 증진. 정답은 무엇일까요? 공중보건학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이므로 정답은 4번 가나 다라 모두죠.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효율 증진, 정신적 효율 증진입니다. 303번 불쾌지수 측정 인자에 속하는 것은 기온, 기류, 기습, 복사. 불쾌지수 측정을 할 때 그 측정 인자에 속하는 것은 기온과 기습입니다. 이건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가와 다. 304번 감각 온도에 영향을 주는 온열 요소만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기온, 위도, 기습, 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에서 말한 불쾌지수 측정 인자와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각 온도에 영향을 주는 온열 요소만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기온과 기습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가 다인데요, 제가 지금 현재 위치의 위도가 몇 도인지, 경도가 몇 도인지, 고도가 몇 도인지를 제가 모릅니다. 감각적으로 그걸 느낄 수가 없죠. 뭐 위도나 고도는 정답이 아니고요. 따라서 정답은 기온하고 기습입니다. 305번 불쾌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온과 습도의 조합으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표현한 것이다. 온도 습도지수, 온습도지수, 온습지수라고도 한다. 실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복사나 사람 등의 조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불쾌감 지수가 100 이상일 때 사람들 모두 불쾌감을 느끼며 범죄율도 높아지기 시작한다. 자, 1번서부터 볼게요. 기온과 습도의 조합으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불쾌지수입니다. 불쾌지수를 영어로 THI라고 하는데요, Temperature Humidity Index라고 합니다.
온도 습도 지수, 온습도 지수, 온습 지수라고도 합니다. 실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복사나 바람 등의 조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불쾌감 지수가 80 이상일 때 사람들 모두 불쾌감을 느끼며 범죄율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불쾌감 지수가 100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306번. 산성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 pH 5.6 미만일 때 산성비라고 한다. 빗물에 대기 오염 물질이 섞여 있어 인체에는 해로우나 농작물과 산림은 저항성과 자정작용으로 인해 심한 피해는 없다. 부식성이 강해 금속류나 석조 건축물을 손상시킨다. 하천이나 호수를 산성화시켜서 담수 생태계를 파괴한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1번부터 보면 수소이온 농도 pH 5.6 미만일 때 산성비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2번 빗물에 대기 오염 물질이 섞여 있어 인체에는 해로우나 농작물과 산림은 저항성과 자정작용으로 인해 여기까지 맞죠? 심한 피해는 없다가 틀린 내용입니다. 심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농작물과 산림은 저항성과 자정작용이 있긴 하지만 저항성과 자정작용을 넘어서는 범위에 산성비가 내린다면 심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참고로 3번은 부식성이 강해 금속류나 석조 건축물을 손상시킵니다. 4번 하천이나 호수를 산성화시켜서 담수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307번 부영양화 현상의 원인 물질로 가장 올바른 것은 수은, 영양염류, 페놀류, 카드뮴. 거의 거저주는 문제죠. 이런 건 반드시 맞추셔야 합니다. 정답은 2번 영양염류. 308번 부영양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양물질이 충분하지 못한 빈 영양호 상태에서 영양물질만 수면 위로 뜨는 현상을 말한다. 질소와 인이 풍부하여 식물성 플랑크톤이 과다 증식하게 되어 해수는 붉은색으로 하천수는 녹색으로 변하게 된다. 부유생물이 과다 증식하여 수표면을 가득 채워 햇빛 투과를 차단하고 산소 흡수를 방해한다.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입되는 영양염류를 감소시키고 호수 내 조류, 갈대, 수초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부영양화라고 할 때 부가 뜰 부자가 아니라 부자일 때 부자입니다. 한자를 이해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너무 많다는 뜻이죠. 영양 과잉이란 뜻입니다. 영양 공급 과잉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1번 영양물질이 수면 위로 뜨는 뜰부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물질이 너무나 많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2번 질소나 인이 풍부하여 식물성 플랑크톤이 과다 증식하게 되고 해수는 붉은색, 하천수는 녹색으로 변하게 된다. 맞습니다. 3번도 맞고요. 4번도 맞습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호수나 하천이 처음 생길 때는 영양물질이 충분하지 못해서 빈 영양 상태가 되지만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질소와 인 등의 영양염류가 풍부해져서 영양 상태가 빈 영양 상태에서 부영양으로 바뀌어갑니다. 부영양으로 바뀐 상태를 부영양화라고 하는 거죠. 309번 부영양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영양물질이 아닌 부영양화, 영양물질이 부족한 부영양화, 영양물질이 수면 위로 떠있는 부영양화, 영양물질이 풍부한 부영양화. 부영양화에 대한 그 한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거저주는 문제죠. 4번 영양물질이 풍부한 부영양화. 310번 폐에 침착하여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0.1 마이크론 이하, 0.5에서 5 마이크론 이하, 6에서 10 마이크론, 20 마이크론 이상. 이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폐에 침착하여 진폐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정답 2번입니다. 0.5에서 5 마이크론 그 사이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폐에 침착하여 진폐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먼지와 입자의 크기는 0.5에서 5 마이크론이며 특히 1 마이크론 전후의 분지는 폐 세포에 부착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침착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1 마이크로 전후의 분진. 잘 기억하세요. 311번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3대 원인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이산화질소, 먼지 매연, 이산화질소, 먼지 산성비, 아황산가스, 먼지 매연, 아황산가스, 먼지 산성비.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3대 원인인데요. 이런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산성비가 내리죠. 그러니까 일단 2번과 4번은 제외시키고 1번하고 3번이 남는데요. 이산화질소, 먼지 매연이냐 아니면 아황산가스, 먼지 매연이냐. 다행히 먼지 매연은 두 개 같이 있으니까 이산화질소냐 아황산가스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기 오염을 측정할 때 대표적인 지수가 뭐죠? 아황산가스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아황산가스 먼지 매연입니다. 잘 생각하면 거저주는 문제. 모르면 그냥 볼펜 굴리셔야죠. 312번 수심 20m는 몇 기압인가?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1기압, 2기압, 3기압, 4기압. 이거 공식이 있습니다. 정답은 3기압인데요. 자, 물속의 압력 공식은 수심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씩 늘어납니다. 따라서 수심 20m 하면 일단 2기압 늘어나는 거죠. 근데 수면 쪽이 기본 1기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심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이 늘어나므로 20m는 2기압, 거기다가 수면 1기압 더해서 총 3기압입니다. 2기압 아닙니다. 313번 잠안병의 원인으로 맞는 것은 저기압 상태에서 고기압 상태로 급히 변화할 때, 고기압 상태에서 정상기압 상태로 급히 변화할 때, 고기압 상태에서 산소가 부족할 때, 정상기압에서 고기압 상태로 급히 변화할 때. 잠수병의 원인으로 맞는 것은 정답 2번입니다. 고기압 상태에서 정상기압 상태로 급히 변화할 때, 들어갔다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잠수병이 생기는 겁니다. 고기압 상태에서 정상기압 상태로 급히 변화할 때 잠수병이 생깁니다. 참고로 잠안병, 잠수병이 걸릴 수 있는 작업 환경은 고기압, 저기압, 혼탁한물, 오염수. 정답은 1번 고기압입니다. 314번 잠안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혈중의 CO2 농도 증가, 혈중 CO 농도 증가, 체액 및 지방 조직의 CO2 증가, 체액 및 지방 조직의 질소기포 증가. 정답은 4번입니다. 체액 및 지방 조직의 중요한 건 질소기포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315번 잠안병의 1차적인 치료법은 고압산소치료법, 저압산소치료법, 고압질소치료법, 저압질소치료법. 이건 뭐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응급의료사도 아니고 그냥 이봤습니다. 정답은 1번 고압산소치료법입니다. 100% 산소에 고압산소 그 캡슐 안에 넣는다라고 하네요. 고압산소치료법입니다. 정답 1번. 316번 직업성 난청을 판정하기 위하여 산업보건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내에서의 일일 소음 노출 허용 시간 기준은 90dB 환경에서 8시간, 100dB 환경에서 8시간, 90dB 환경에서 4시간, 100dB 환경에서 4시간. 이것도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모르면 틀리죠.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인 기준이니까요. 정답은 1번 90dB 환경에서 8시간입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직업성 난청을 판정하기 위해서 산업보건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내에서의 일일 소음 노출 허용 시간 기준은 90dB 환경에서 8시간입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317번 하수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하수 중에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 것인가? 탁도, 유기물량, 수소이온 농도, 경도. 아주 어려운 문제죠.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다시 말해서 BOD란 미생물이 수중에 포함된 유기물을 분해하고 안정화시킬 때 그 미생물이 소비하는 산소량을 말합니다. 그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20도시에서 5일간 소비하는 산소량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BOD 수치가 클수록 오염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하수 중에 유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다시 말해서 BOD 수치가 커지겠죠. 하수 중에 유기물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수치는 적어집니다. 따라서 BOD는 하수 중에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 것인가? 정답 2번 유기물량입니다. 318번 질병 전파에서 말하는 공통 매개체, 공동 전파체, 커먼 비이클이 아닌 것은 우유, 파리, 공기, 물. 사람들이 우유를 마시죠. 공기로 호흡하고요.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파리는 먹지 않죠. 따라서 정답 2번인데요. 옆에서 웃고 있습니다. 질병 전파 양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접촉 전염과 공통 전파체에 의한 전염, 공기 전염이 있습니다. 접촉 전염은 직접 간접 비말 전염이고요. 여기서 간접 접촉 전염이 파리에 의한 간접 접촉 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접 접촉 전염, 파리에 의한 것입니다. 공통 전파체에 의한 전염, 물, 우유, 식품 등을 통한 전염. 공기 전염은 말 그대로 공기를 통한 전염. 319번 실내 공기를 자연 환기시키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실내의 자연 환기 작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두 개를 고르세요. 기체의 확산력,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 실외의 풍력, 외부의 풍력, 외기의 풍력, 실내와 실외 습도차, 실내 채광량, 실내 자연 환기시키는 작용, 실내인데 문을 열어놨다 그거죠. 자연적으로 환기가 되겠죠. 실내에서 자연적으로 환기가 될 텐데요. 봅시다. 1번 기체의 확산력. 서로 다른 기체의 확산력이 다를 경우에 확산력이 센 쪽에서 밀고 가겠죠. 이거 맞는 것 같고요. 2번 실내와 실외 온도차. 온도 차이에 따라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 환기가 되겠죠. 실외의 풍력, 외부의 풍력, 외기의 풍력.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당연히 실내 자연 환기가 되겠죠. 4번 실내와 실외의 습도 차. 문을 열어놨는데 실내와 실외의 습도 차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일단 4번. 5번 실내의 채광량. 실내의 채광량에 따라서 채광이 많을 때와 채광이 적을 때 그게 온도 상승에 영향을 줄까요? 그게 크진 않다라고 봅니다. 큰 요소를 고르자면 1번 기체의 확산력,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 실외의 풍력 요 세 가지를 실내 공기를 자연 환기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리가 먼 것은 실내와 실외의 습도차 거의 없겠죠. 그 다음에 실내 채광량, 채광량에 따라서 실내 환기가 된다 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따라서 정답은 4번, 5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320번 열량원이 거의 없는 식품은 아이스크림, 감자, 쌀, 풋고추. 정답은 4번 풋고추인데요. 쉬운 문제죠. 자, 황당한 질문인데요. 풋고추에 열량원이 거의 없다면 고추가 익으면 어떻게 되나요? 풋고추가 익은 고추가 되면 열량원이 증가할까요? 익은 고추에도 열량원은 거의 없습니다. 풋고추나 익은 고추를 먹고 힘내시는 분들 보셨나요? 힘내기 어렵죠. 익은 고추에도 열량원은 거의 없습니다. 풋고추나 익은 고추 먹는다고 뭐 힘내시겠어요? 힘 안 나더라고요. 약을 드세요. 아로나민 골드. 321번 소량씩 장시간 섭취하면 피로, 소화불량, 체중 감소 등과 같은 만성 중독 증상을 보이며 옹기류, 수도관 등을 통하여 식품에 혼입되는 것은 주석, 비소, 구리, 납. 상식으로 풀으셔야 되는데요. 정답은 당연히 옹기류, 수도관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죠? 주석, 비소, 구리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생활에서 가장 많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거 정답 4번 납입니다. 납. 옹기류 만들 때 납 들어갑니다. 수도관 만들 때 납 들어갑니다. 납땜 하죠. 오케이. 자, 322번 미생물 발육을 억제하여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은 호박산 나트륨, 안식향산 나트륨, 글루타민산 나트륨, 규소수지. 조리 기능사 쪽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한번 제가 내봤습니다. 미생물 발육을 억제하여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은 정답은 2번 안식향산 나트륨입니다. 안식향산 나트륨을 벤조산 나트륨이라고도 합니다. 안식향산 나트륨, 벤조산 나트륨. 암기법은 안전하게 먹고 죽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향기나는 산성물질 나트륨입니다. 안식향산 나트륨. 안전하게 먹고 죽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향기나는 산성물질 나트륨, 안식향산 나트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0문제 다 만들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립니다.